새벽 2시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한 빛 하나가 천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올라오는 휴대전화 화면에 비칩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거의 무의식에 가깝고 눈은 반쯤 감겨 있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끝나면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뇌는 그 찰나의 자극에 반응하며 아주 작은 쾌감을 쏟아냅니다. 본인은 분명 5분만 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계를 보면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멀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명의 뇌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신경화학적 파괴 과정입니다. 2024년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 가운데 42.6%가 휴대전화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성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20대에서 59세까지의 성인 중 22.4%가 같은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24개국 가운데 한국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체계 자체가 납치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인 의지력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는지 그 과정을 뇌과학의 눈으로 따라가 보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진화해 왔는데 그 오래된 설계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 안나 램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벌레조차 보상체계에 의해 먹이를 향해 움직인다고. 수백만 년간 보존되어 오니 회로가 바로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도파민 중독의 실체와 의지력 파괴의 전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뇌과학자들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의 본래 기능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행동의 밑바닥에는 항상 도파민이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자원이 부족했던 수십만 년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 체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으로 범람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든 음식, 니코틴, 알코올, 도박,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가는 짧은 영상까지 모든 것이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강도의 도파민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스탠퍼드의 키스 험프리스 교수는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뇌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것이라고. 이 말의 핵심은 뇌의 하드웨어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소프트웨어 환경은 초고속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맛있는 열매를 찾았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을 기준치로 잡으면 짧은 영상을 연속으로 시청할 때는 그 2배에서 3배의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니코틴은 기준치의 약 2배 반이고 알코올은 약 2배입니다. 각성제 계열의 약물은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도파민을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뇌는 이 과도한 자극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수를 줄이고 민감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향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수용체가 줄어들면 같은 양의 도파민을 오는 이전과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렌키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려고 더 많은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상으로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한번 시작된 내성은 뇌를 쾌감의 결핍 상태로 몰아넣고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마저 빼앗아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도파민 수용체의 하향 조절이 보상 회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전전두엽 피질까지 침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최고 통제 기관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인 의지력과 자기 통제력의 본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2025년 8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복측 피계 영역에서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도파민 신호가 인지적 유연성과 위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고강도 자극으로 도파민 체계가 교란되면 이 경로의 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사령관이 부하들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이 약해지면 충동과 행동 사이에 끼어 있던 잠깐의 틈이 사라집니다. 램키 박사는 이것을 충동과 행동 사이에서 멈추는 능력이 약한 사람이 중독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도파민 중독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지력이 있었던 사람도 반복적인 고강도 자극에 노출되면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 충동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2026년 2월에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백세범 석좌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는 이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전전두엽 피질에 있는 파발부민 억제성 신경세포가 중독 행동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세포는 전전두엽에서 보상중추인 복측피계 영역으로 향하는 신호의 흐름을 조절하는 일종의 전환장치입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이 전환장치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약물이나 자극을 다시 찾도록 뇌를 몰아갑니다. 반대로 이 세포를 억제하면 자극을 찾는 행동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중독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신경회로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도파민 중독은 보상회로를 장악한 뒤 전전두엽까지 침공하여 의지력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방어선을 허물어뜨리는 이중 공격인 셈입니다. 의지력으로 도파민 중독을 이기겠다는 것은 이미 무너진 성벽으로 적군을 막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 일상에서 들여다보면 그 파괴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40대 초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짧은 영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5분만 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고 출근 준비는 항상 허겁지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영상을 보고 점심시간에도 영상을 봅니다. 회의 중에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고 화장실에 가면 반드시 영상을 틉니다. 퇴근 후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은 매번 소파 위에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주말에 책을 읽겠다는 다짐은 이미 12번째 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그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통제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보상회로가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사이언스 타임즈가 보도한 연구에 따르면 짧은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된 사람의 집중 지속 시간은 평균 47초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측정된 평균 집중 시간이 약 12초였는데 그보다도 더 짧아진 것입니다. 47초라는 것은 한 문단의 글도 끝까지 읽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미국 중독의 학회 학술지에 2025년 6월 게재된 논문은 문제적 사회관계망 사용이 중독 물질과 유사한 신경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휴대전화 화면을 쉰 새 없이 넘기는 행위가 뇌의 관점에서 보면 약물 복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로를 탄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의지력이란 그저 자원이 고갈된 소방관과 같습니다. 불은 계속 번지는데 물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약 25~5가지 발달이 계속되는데 그 이전에 고강도 도파민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전두엽의 발달 자체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험프리스 교수는 유전자 분석을 100만 번 해도 부모가 중독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중독의 유전적 취약성이 50에서 60%에 달한다는 가족 연구와 쌍둥이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 어린 나이에 강한 자극에 노출되면 중독으로 진행되는 속도는 성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의지력이 구조적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너진 의지력을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뇌과학은 여기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줍니다. 카이스트 연구에서 파발부민 세포를 억제하자 자극을 찾는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이 회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램키 박사는 30일간의 완전한 차단을 제안합니다. 특정 자극으로부터 한 달간 완전히 거리를 두면 뇌의 수용체가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금단 증상이 절정에 이르러 초조함과 불면과 우울감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4주차를 넘기면 뇌의 기준선이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램키 박사는 그 30일을 버텨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극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자극 없이도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무선 접속만 차단해도 지속적 주의력과 정신건강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자극의 접근성을 줄이는 것만으로 뇌는 반응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험프리스 교수는 올바른 지원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적인 보상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놀 때 다시 기쁨을 느끼고, 좋은 식사를 할 때 다시 만족을 느끼고, 사람과 연결될 때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도파민 중독이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 자체입니다. 화면을 꺼야 세상이 보이고 손가락을 멈춰야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의심해 보십시오. 그 신호가 진짜 당신의 의지인지 아니면 납치된 보상회로의 비명인지를. 전전두엽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경고조차 오지 않습니다. 뇌를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손가락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